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우의 펍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경제사회연구원 정책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우입니다. 이한우의 펍은 우리 한국 사회의 숨은 이슈 혹은 중요한 이슈를 골라서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찾아뵙고 그 이슈를 좀 더 심도 있게 파헤치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 국민대학교 김영진 교수님을 모시고 오랜 역사 속에서의 한중관계 그리고 현재 문제 이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김 교수님을 모시게 된 것은 바로 이 2015년에 나온 이 책, 즉 중국 대국의 신화라고 하는 건데요. 중화 제국 정치의 토대, 이게 부제입니다. 요게 이제 사실 제 관심사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왜냐하면 말 그대로 점점 이 제국화하고 있는 현대 중국의 어떤 뿌리를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그래도 적어도 우리나라 식자층들이 중국을 바른 눈으로 바라보는 씨앗이 될 것이다라고 믿어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선은 여러분들도 뭐 책은 보셨을 수도 있고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우선 목차라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야기를 더 잘 따라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체계적인 책이기 때문에 이 제목부터 선생님의 이 저술 의도가 정확히 담겨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중국 대국인데 신화라는 거예요. 신화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이제 신화적 요소를 벗겨내는 데서 실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여러 중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뭐 고대사에 대해서도 현대사에 대해서 다 이거를 일단 잠정적으로 신화로 보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고죠. 옛것을 의심하는 태도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는 거는 중화제국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중화제국은 아마 현재 중국도 포함이 되고 과거에 즉 제국 건설했던 한나라든 당나라든 뭐 이런 등등의 역사 속의 중국의 제국을 관통하는 어떤 정치학자의 관심사 같았습니다. 그게 바로 정치의 토대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제가 몰랐는데 오늘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상당히 역시 막스적인 관심사가,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 경제학적인 이 툴을 선생님이 쓰신 아주 중요한 사상적인 배경을 오늘 제가 알게 돼가지고 저도 상당히 기쁩니다. 그러면 이제 간략하게 목차를 뭐 주요한 것만, 죄송해요 제가 안경을 좀 벗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일단 이게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 1부는 뭐냐면 이제 큰 틀이죠. 이 대국화, 제국화라는 표현보다 대국화죠. 일단은 대국화가 전개된 어떤 중국의 고유한 과정, 그거를 일단 주로 춘추 시대, 진나라, 그다음 한나라 초기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시면서 대국화라는 게 어떻게 전개되냐. 여기에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권력의 구심력, 그다음에 원심력,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어떻게 서로 작용을 하면서 이 대국화가 만들어 가는지를 선생님께서 이론도 제시하시고, 그러니까 대국 형성의 메커니즘, 특히 이제 중국에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또 그러나 이 대국화라고 하는 거는 자기들이 아무리 크고 싶어도 주변국에 의해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당시에 초기에, 중국 역사 초기에 어떤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제약을 받았고 그거를 중국이 내부적인 어떤 힘을 축적을 해서 그거를 돌파했는지, 여기에 사실은 아주 유감스럽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우리 고조선이 포함이 돼 있고 바로 한사군 설치도 그때 이루어지고 하면서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처럼 우리가 이렇게 반도 안으로 쫓겨서 살게 되는 이런 역사도 사실 바로 이미 이때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크게 바뀐 게 없죠. 사실 틀이 사실 지금까지도 오고 있다는 점에서도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철학 전공이어서 그런지 이 2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2부는 뭐냐면 이 대국화라는 게 굉장히 그 권력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국화의 이념이라고 해서 결국 이제 그 중국의 그런 점점 국가가 커지고 제국이 형성이 되고 물론 이제 그 뭐 망했다가 또 되살아나고 이런 게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 내부의 사상 뭐 우리가 아는 유가, 법가, 뭐 도가 이런 등등의 사상이 그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굉장히 짚어준다는 점에서는 이게 정치 사상적인 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자기 중화 사상, 뭐 또 중국 사람들의 천하 개념, 또 뭐 중국 사람들 쓰는 뭐 사해, 이건 죽을 사자가 아니고 사방 사자죠. 그런 개념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아군과 적군을 나누는 그 아와 그 비하를 나누는 기준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하는 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부는 보다 이제 굉장히 그 정치 혹은 그 정치 제도적인 측면에서 황제, 그 다음에 중앙통치기구, 그 다음에 중앙통치기구의 파워가 결국 이제 지방에 행사되는 군사력이기 때문에 군사, 그거에 이제 사회 경제적인 토대,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아까도 계속 강조하셨던 결국 지방 권력과 행정인데 사실 지방 권력과 행정이 지루할 수는 있지만 지루해서는 안 되는 게 사실 현재 중국을 보려면 현재 중국의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에 그 지혜가 저는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거를 이제 굉장히 포괄하고서 선생님께서 계속 중심과 주변의 문제, 요거는 이제 물론 이민족하고 관계지만 이것도 사실 지금 중국이 굉장히 고민을 중국 정부가 그 갖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 11번째는 바로 이제 대국의 유산과 과제라고 해서 좀 더 현재적인 맥락에서 다시 이제 우리가 역사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현재적인 맥락에서 이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것도 있고 사실은 이제 선생님이 그걸 많이 밝히시지는 않으셨지만 역시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 이 중국이 우리에게 뭔가 뭐 이런 고민은 곳곳에서 제가 이렇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이 다음에 책을 보신 분들이 직접 저걸 하고 그 우선 뭐 다시 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선생님 이 선생님이 정치학자로서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이제 찾아낸 거 요걸 중심으로 봐야 되겠다. 아까 이제 권력에 관해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초기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네, 하는 그 문제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중국 사람들이 쓰는 책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그게 이제 뭐 중국은 마치 초기 애초에 뭐 나라가 있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네. 뭐 하은조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중국 중심의 어떤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저는 이제 그 권력의 속성으로 봐서는 그건 그런 식의 역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자원이라고 하는 게 그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러니까 특정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일정한 그러니까 최적의 국가 크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그렇잖아요. 아주 초기에 그 뭐 원시 공동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부족국가 이 할 때는 먼 지역까지 통치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뭐 이렇게 뭐 굉장히 넓은데 사람 수가 작다. 그러면 이건 정상적인 그런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권력 요소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서로 균형점을 저는 이제 정합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국가 크기가 있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역사 초기에는 소위 말하는 성읍국가, 중국말로는 성읍국가, 네. 이제 유럽에서는 도시국가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열전부터 제국이 나타날 수 없거든요.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일단 초기의 나라는 작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건 너무 이제 뻔한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걸 중시한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점차 커지는 과정들이 그래서 이제 성읍국가, 그다음에 영토국가 초기 단계, 그다음에 후기 단계, 그다음에 이제 제국의 형태. 제국은 이제 그 주변 국가까지도 소위 말하는 이제 제국이죠. 그야말로. 네. 우리가 이제 그건 제국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친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그 주변 진나라부터죠. 그렇죠. 예, 주변 지역을 이제 그 뭐 부분적으로 이제 군현화시키고 또 통제하는 이런 과정이고 그러니까 제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이후 이야기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런 그 권력에 대한 정확한 그 개념 설정이랄까 그 부분을 전제로 해서 역사를 설명하다 보면 어쨌든 이제 작은 나라들이 점차 커지는 과정이 중국 역사에 나타나야 된다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사상이라든가 뭐 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그 공자 같은 경우에는 춘추 말기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거의 그 영토국가 초기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양반이 말했던 중국 또는 천하 이런 개념들은 사실은 허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후대 사람들이 후대 현상을 가지고서 초기 역사를 해석한 그 결과 아니면 초기에 썼던 개념을 그냥 후대로 연장시킨 그 결과 그런 거에 불구하고 네. 표현식은 다르죠. 그러니까 실제 그 중국이다 또는 천하다 하는 게 아주 협소한 거죠. 당시로서는 협소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공자뿐만 아니라 그 위에 이제 다른 무슨 묵자, 뭐 한비자, 무슨 순자, 뭐 명자 이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로 그런 전체 그 국가의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국가 형태, 이제 그런 이제 성읍국가, 뭐 영토국가 초기, 후기, 제국 그런 형태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사상도 위치를 설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뭐 저도 뭐 그런 것 같은데 예. 그 중국 사람들이 그 국가를 건설하면서 고민했던 거겠지만 결국 주나라 때까지는 봉건이죠 말 그대로 봉해가지고 봉건, 이제 그렇죠. 제후로 세워주는 거고 결국 그거의 폐단을 보고 진시황이 결국 이제 군현제를 한 것이 제국의 탄생하고 사실 군현제는 연결이 되겠네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 이제 봉건제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 성읍국가가 영토국가로 가는 중간 단계에서 나타날 법한 그런 정치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이제 그렇잖아요. 직접 통치를 할 수 없으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이렇게 그 봉건적인 그런 조정 관계를 이제 갖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주 시기에 봉건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그 뭐랄까 정치 제도로서 굉장히 분권적이지만 그 역사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이제 집중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읍국가에서 점차 집중화되는 과정. 그래서 그 이제 공자가 뭐 봉건제를 이상화시켰다 하는 것은 그건 이제 그 시기에 봉건제 형태이지 그 이후에 봉건제와는 또 다른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봉건제를 하는 것도 그 초기의 봉건제와 후기의 봉건제 분명히 그 목적과 사실은 실제 그 뭐랄까 작용 자체가 운영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랄까 아까 지금 갑자기 딴 데로 가버렸는데 주나라는 상당히 이제 봉건제 형태이지만 어쨌든 그 안정된 그런 상태였고 춘추 전국시기는 그야말로 전국이 분열된 상태였고 그 다음에 진나라가 통일됐다 이렇게 이제 보통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전부 다 이 권력의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거의 일관되게 집중화된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럼을 점점 집중화로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치일란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에서는 뭐 역사 과정을 설명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통합 과정이다. 전체가. 그렇게. 그러면 재밌는데 그러면 진나라가 군현제를 하고 근데 결국 이제 한나라는 두 개의 병폐를 고민하다가 두 개를 섞어서 이제 군국제로 가는데 그러면 군국제도 더 진화합니까 아니면 약간 그러니까 진나라가 과도하게 군현으로 몰아붙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약간의 후퇴. 그렇지만 방향은 계속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 거의 이제 뭐랄까 봉건제라고 하는 게 한나라 이제 무제 시기를 지나면서 봉건제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군현제하고 비슷하게 운영됐거든요. 그렇게 돼버리죠. 사실 결국은 제국화의 방향은 군현제가 그런 거였던 거네. 그러면 약간 이제 한나라 초기에는 약간 뭐라 그럴까 그 소강 상태 내지는 조정 국면이었다가 다시 그 무제 이후에 실질적인 군현화하면서
계속 이 제국으로 가는 예, 예. 왜 이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냐면 잠깐 쌤 우리 현대로 왔으면 좋겠는데 현재 지금 중국의 어떤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보면 군현, 군국 뭐 등등 혹은 꼭 그게 아니어도 좋은데 현재 중국은 어떤가요? 중앙과 지방의 관계? 글쎄 그건 어떤 완전히 새로운 이론과 건가요? 현실의 괴리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크다. 일단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상적으로는 그러니까 아니면 중국이 지향하는 바는 굉장히 중앙 집권적인 거거든요. 다 중앙에 현재 중국이. 근데 현실은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는 사실. 근데 그 안 되는 이유가 지방이 세서는 아닐 거 아닙니까? 지방이 세서 그런가요? 그건 권력을 서로 나눠 갖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음. 이제 중국 워낙 자체가 나라가 크고 또 인구도 많고 그래서 중앙에서 실질적으로 그걸 통제한다고 하는 게 사실 어려운 이야기죠. 아니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 뭐 통신이나 뭐 교통 이런 게 그렇게 정보 이런 게 굉장히 발달돼 있는데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최근에 와서 오히려 중국이 이제 나라가 큰 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뭐 국가에서 왕창 자본을 몰아서 특정 분야에 투자해서 개발시키고 그러면 국제 경쟁력 커지고 그래서 그렇죠. 그러한 그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발휘되는 구조가 점차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건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복잡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뭐 개인적인 관계도 있고 뭐 조직 관계 뭐 이런 것도 따져보게 되면 그 쉽게 경제의 논리를 거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적용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좀 그 집중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집중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무리한 그러니까 그런가요? 이 권력의 논리 제가 보는 권력의 논리를 본다면 오히려 그게 무리스러운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나라가 크면 클수록 이제 다음에 그 민주주의 이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국가의 크기하고 민주주의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있죠. 지금도 있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소 같은 경우에도 그걸 수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아 그런가요? 예. 저도 그 책을 저 주변에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양반의 논리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크면 클수록 소위 말하는 전제정이 적합하고 나라가 작으면 뻔한 사실처럼 보이는데요. 그 저기 민주주의가 맞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그 뭐라 할까요? 그 이제 민주주의 요소를 직접 그러니까 아직 도입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일반적인 이야기거든요. 옛날의 역사에서는 실제로 대부분 그렇게 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냥 다른 민주적인 요소를 제외한다면 그게 일반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저기도 중국 정부도 주장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앙에서 권력을 잡아야 된다, 컨트롤해야 된다. 사실은 이건 일견 맞는 말이죠. 그렇죠. 요즘 와서는 그거를 한동안은 한 10여 년 전에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데 요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불가피성.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건 이제 뭐 옳으냐 하는 건 또 별개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건가 하는 거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오히려 현실을 인정하고서 그러니까 나라가 큰 만큼 분권적인 요소를 더 도입하면 지방에서 오히려 더 자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근데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모순이죠. 네, 중국 지도부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민될 것 같은데 입장 바꿔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중앙 집권화가 훨씬 더 좋죠. 중앙에서 다 컨트롤해서 다 이렇게 그 뭐 통제하면서 적재적소에 자본을 배분한다는데 그것보다 나은 제도 어디 있어요? 물론. 근데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선생님 여기 그 관련해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요. 외부적으로 결국은 이제 주변의 흉노 뭐 또 저 서융이라고 해서 저쪽 서남이 뭐 사실 우리도 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 베트남 관련되는 남월 등등이 있는데 서역까지 포함해서요. 당시에 그러면 이 제국화를 가장 이 중에서도 가장 그 중국이 힘들었던 흉노 아닙니까? 흉노. 그렇죠. 한나라 때 특히 뭐 흉노하고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 그 한나라 진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흉노한테 관계를 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어느 정도로 위협을 받은 겁니까? 국가 존립을 위협받았나요?
일단은 저기 그 이제 진나라 때 통일하고 나서 이제 흉노가 하고 있는 그 지금 그 황하강이 좀 내몽골 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좀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그럼 중국 입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게 황토 지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르도스라고 그러는데 오르도스 황토는 뜻입니다. 그 지역이 사실은 흉노와 이게 중국 간의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 지역이 지금 내몽고 근처인가요? 지금 산서성 쪽이니까 내몽골은 요 위쪽이고요. 산서성 쪽이 더 서쪽을 네, 서쪽으로. 아, 네, 산서성. 네. 아. 근데 거기는 이제 뭐 유목도 가능하고 또 농업도 가능한 농업도 당시로서는 가능하고, 예. 지금은 사실은 이제 농업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건 이제 사막화가 진행돼가지고. 예. 근데 당시로서는 이제 가능한 걸로 돼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진나라는 그 통일하고 나면서 이제 이제 흉노를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 다음에 이제 진이 망하고 이제 뭐 그 초한 정폐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흉노가 다시 그 지역을 장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은 약간 좀 이제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누굽니까? 한 고조가 이제 흉노를 치려고 갔다가 망신당했죠. 예, 가서 그 일주일 동안 포위당했다가 겨우 네. 뭐 한 고조의 부인이 이렇게 뇌물 줬다고 그러는데요. 그 네. 뇌물 줘서 이제 그 결국은 이게 아주 도망 나왔어요. 치욕이죠, 치욕. 이제 그 평성이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네, 평생에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한은 상당히 저기했죠. 자기들 말로는 소위 말하면 화친 정책 썼는데 이제 뭐 그 저기 여자들 주고 네, 그렇죠. 소위 말해서 왕소군이라고 하는 거 네, 보다 그렇죠. 거기 나오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그 뭐 이민족과의 어떤 우호적인 관계가 상징적이 됐지만 당시로서는 일종의 저기 하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뭐 은도 많이 보내고 식량도 많이 보내고 그래서 뭐 사실은 사실상 동생 관계 그러니까 근데 겉으로는 형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상 그 동생처럼 그런 식으로 거의 이렇게 줬던 일방적으로 줬던 이런 식의 상황이 됐었는데 나중에 이제 무제 시기 때는 저기죠 이제 다시 이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해가지고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그때는 사정이 복잡했지만 그 이제 흉노가 이제 남흉노, 북흉노 이렇게 나눠지고 그러면서 남흉노를 확실하게 한에 이제 복속시키면서 뭐 복속시키는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뭐 말 잘 듣는 이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그 저기 소국화시킨 이쪽으로 이제 그 한의 그 변경 지역으로 사람들을 이동시켜 가지고 그쪽에서 관리를 직접 하는 그런 단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 이제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결국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흉노와의 관계인데 흉노 관계를 보면 중국이 먼저 즉 한나라나 진나라 먼저 뭐 이렇게 영토를 넓히려 했다기보다는 흉노가 이렇게 오는 거를 이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이었던 걸로 대충 정리가 되는데 거기 비하면 서역까지 간 거는 굉장히 이게 공격적인 거 아닙니까? 그거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게 내부적으로 어떤 필요성 하고 서역은 원래는 흉노를 치려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이쪽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회로를 그렇습니다.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흉노가 이렇게 있으면 서역이 이 정도 이렇게 이게 흉노라면 서역이 이 정도 있는 거거든요. 중국은 어디? 중국은 여기 있고. 근데 그러면 이제 이쪽 넘어서 이쪽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공격하면 당연히 유리하지 않습니까? 이서 이렇게 공격하고 여기서 이렇게. 그게 중국이 말하는 오른쪽 어깨네, 오른쪽 어깨, 그죠? 오른쪽 어깨. 이게 이제 흉노의 오른쪽 어깨죠. 그렇죠. 흉노의 오른쪽 어깨를 친다는 거죠. 네. 우리가 보니까 흉노의 왼쪽 어깨라고. 조선은 흉노의 조선은 왼쪽에 있었고, 조선은 여기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체적으로 왜 우리가 중국사를 보면 크게 보면 한족 자체는 크게 공격적이지 않은 것 같고 우리 역사에서도 보면 주로 이 한반도 침범을 우리 다 중국이라고 총칭하지만 사실 그게 원나라 뭐 이거 청나라 뭐 요 거란 이거지 사실 한족이 쳐들어온 거는 당나라 때인데 당나라도 사실은 좀 애매하고 수나라
이 정도 아닙니까 사실은? 그 말은 상당히 저도 상당히 고민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그 사실 현실이 그랬으니까 예, 그런데 그 우리 부분은- 너무 지나치게 다 중국이 우리를 쳤다는데 그렇습니다. 의외로 이 한족들이 네. 그렇게 그 전투적인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청나라라든가 예, 그렇죠. 원나라라든가 소위 말 유목민족들이 영토에 대한 욕심이 많은 아무래도 거잖아요. 그렇겠죠. 예, 유목민족들의 그런 어떤 기질이라든가 아무튼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이상이 있었는 건지 이렇게 자유롭게 먼 지역까지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런 식의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유목민족들이 주로는 이제 중국을 점령하고 그 연장선에서 이제 주변의 유목민족들까지 다 흡수해가지고 이제 대제국을 건설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그야말로 이제 그 전통적인 한족 위주의 국가, 뭐 송이라든가 예. 명나라 이런 나라들은 별로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예,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중국이 농경민족으로서 기본적으로 이제 침략을 덜한 민족이다, 뭐 이렇게 늘 인식을 하는데 아닌가? 적어도 이제 저는 이제 뭐 민족이 중요한 것보다는 일단 정치 권력 자체가 갖고 있는 팽창적인 요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민족하고 상관이 저는 기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적으로 영향력을 어떤 식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실제 이제 우리 한이나 진나라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한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군현을 조선을 다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민족과 상관없는 문제고, 저는 초기를 주로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고, 또 뭐 명나라도 실제 뭐 역사를 들여다보면 늘 다른 나라, 그러니까 옆에 그 몽골족도 침략도 많이 하고. 아, 그랬나? 네, 이를테면 뭐 물론 몽골이 이제 원나라를 중국에다 건설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포감이 있었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나라 때도 계속해서 사실은 그 원나라 공격하고 이쪽 만주 여진족도 공격하고 막 그랬거든요. 자, 그럼 선생님 이제 오늘 그 아마 다 재밌고 중요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이제 중국의 케이스, 고대 역사 케이스지만 이제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이 제국을 향해서 가는 그 어떤 팽창적 요인, 팽창을 가능하게 해주는 힘, 요게 뭐고 또 다른 쪽에서는 결국 그거가 가다가 무한히 갈 수가 없고 어느 선에서 이제 스스로 그렇죠. 멈추는 요인, 뭐 외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외적인 요인은 따로 얘기하다 내적으로도 여기까지 못 간다면 이 부분을 선생님께서 결국 이 책에서 설정을 해서 쭉 보시는 거니까 평창의 어떤 에너지, 힘과 그 한계 요거를 한번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제가 뭐 이제 정치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권력에 대한 그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사실은 이제 그 인간의 어떤 권력에 대한 욕구라고 하는 것은 뭐 기본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간 관계도 다른 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뭐 확대하려고 하는 건 직접적인 뭐 가능하면 직접적으로 아니면 뭐 가능하지 않으면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팽창하려고 하는 게 그런 속성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런 걸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걸 제약할 수 있는 요소들이 사실은 있는 거죠. 이제 그 제약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권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이제 책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입니다. 이를테면 물론 이제 그 뭐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쉽게는 권력 자원,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 자원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권력 자원이 일정한 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권력 자원의 어떤 그 내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를테면 그 권력 자원 간의 어떤 정합성의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영토만 넓고 그렇죠. 저기 인구 적다. 그러면 아주 이제 대외적으로 강한 정책을 할 수가 없죠. 권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크다고 하는 게 충분히 발휘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또 권력 자원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속성은 양면성의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민은 생산을 하는 존재이고 또 군대에서 또 이게 싸울 수 있는 그런 무력의 기준이에요. 근데 또 국민들은 생산하면서 먹어야 됩니다. 소비하는 소비해야 되죠.
또 요구도 더 많아집니다. 수가 많아져요. 예. 그리고 군대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들이 모아놓으면 하나의 그것도 권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 통제할 수 있는 또 다른 메커니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군대라는 게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권력을 군대를 만들어놔 평상시에 상비를 많이 안 두는 이유도 많이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도 그거 보고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왜 걔들은 전쟁하고 나서 돌아와서 해산했다. 네, 다 해산시킵니다. 다 했다는 말이 네. 나오는 게 다 해산시킨 겁니다. 예, 그게 평상시에 자기를 위협할 수 있는 네, 요인이어가지고 상비군 체제를 다 고대 사회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군대를 생각하고 그렇죠.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내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네. 하나는 권력을 우리가 팽창하려고 할 때 비용과 수익 간의 그런 관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 지역을 그렇죠. 가졌을 때 이익이 되는 게 뭐고, 얼마고 나가는 들어갈 때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가. 물론 이제 그 중에서는 이제 그 거리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거리 거기 나는 생산. 거기 뭐 자원 상태도 있을 그렇죠. 수 있고 또 이제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그쪽에서 저항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 아, 그렇죠. 그렇네. 예. 그러저런 것들 복합적으로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작용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그 무턱대고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그 모든 국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중국의 국방비가 한국의 몇 배고 비행기 대수가 몇 대고 뭐 국민들 수가 몇 명이고 GDP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게 큰 나라이고 그야말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식의 나라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제 대외적으로 이렇게 가용할 수 있는 그 나라의 국력이라고 그럴까? 그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 국방력? 예.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사실은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왜 중화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중화라는 거를 과거에 제가 이제 이렇게 중국사를 좀 공부를 안 할 때는, 이게 중화 이러면 굉장히 제국주의적이고, 뭐 꼭 제국주의라기보다 팽창적이고, 위협적이고,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중국 고대사를 저도 좀 공부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중화라는 거를 강조하는 거는 그런 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내부적으로 워낙 분열이 돼 있다 보니까 진해편 추스리기 어쨌든 아마 이런 내부 결속력 강화용이라는 면에서는 그다지 공격적인 개념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던데 오히려 그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외부적인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사실은 반드시 중화 사상이 꼭 이렇게 공격적인 측면만 보이는 건 아니다. 네. 실제 이제 한 나라씩이 이제 중화 관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적들의 어떤 아이디어들 네, 그걸 보게 되면 오히려 중국의 우월성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이제 불간섭 정책, 아니면 평화 정책, 그렇죠. 이런 식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놈들은 미개한 놈들이고 나쁜 놈들이라 우리는 우월하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하면서 그냥 우리 내버려 두고 그냥 편히 살자. 그게 기미책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격보다는 그렇습니다. 달래서 그냥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때로는 이제 그게 이제 뭐랄까요 좀 약할 때 중국 상대적으로 약할 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물론이죠. 다음에 이제 그게 또 필요로 한다면 또 글쎄 이게 사상이라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때로는 이제 다른 목적으로 또 이용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요즘 이제 소위 중국도 보면 이 중화가 굉장히 다시 커지고 사실 요즘 중국이 특히 우리나라한테 하는 걸 보면 또 굉장히 공격적이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도 같고 뭐 경제적으로 좀 자신감을 좀 얻은 것 같은데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끼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도 이게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사람들도 좀 생각을 많이 바꾸는 그런 시점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한미 동맹 체제 하에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중국과 이제 미국과 관계가 이제 조금은 균형이 좀 잡히면서 사실 어떤 일종의 선택의 문제 뭐 그런 식의 상황들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글쎄요, 저는 이제 뭐 중국이 바로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중국을 뭐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어서는 저는 안 된다는 기본 입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중국이 일변도 정책을 쓴 것은 또 그건 당연히 안 되겠죠. 더욱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잡는 게 사실은 중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 사람들은 제가 이제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러니까 한국이 갖고 있는 장점도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중국 전체 중국은 이게 한반도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사실상 바로 턱 밑에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협적인 존재죠. 어떤 의미에서 보세요. 또 이제 제가 뭐 그림을 굳이 하나 더 그린다면 중국의 이쪽이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지역이거든요. 네. 이쪽이 3분의 2. 산악지. 이쪽에 중국 사람들의 90% 이상이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무기 중심 여기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한쪽 귀퉁이로 보이지만 여기 이 차원에서 보게 되면 완전히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핵심이. 네, 핵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이 한반도를 사실은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이죠. 네, 그래서 그런데 불구하고 어쨌든 뭐 지금하고 옛날하고 또 다른 상황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국은 살아남았잖아요. 이제까지. 그럼요. 이게 조그만 나라 살아남았어요. 이건 사실 중요하죠. 엄청 그래서 어떤 형태든 간에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뭐 중국 사람들 표현으로는 돌멩이처럼 단단한 그런 식의 되게 두려워하는 요소도 의리가 있는 것 있고, 같더라고요. 의리가 있고 단단한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쉽게 할 수 있는 민족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너무 친중적인 정책을 저는 하는 건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선생님 우리가 뭐 그런 거를 균형적으로 하건 뭐 친미 쪽으로 하건 친중 쪽으로 하건 뭐 이거와 관계없이 동아시아 주변의 역학관계라는 게 또 별도로 저는 큰 흐름이 있다고 보는데 그걸 아마 선생님께서는 과거보다는 이 동아시아 질서가 중국 중심의 비대칭 구조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건 거의 19세기나 그 이전 상황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이렇게 묻는다면 좀 더 중국과 관계를 섬세하게 저는 아주 포괄적으로 섬세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걸 맞는 말씀 같습니다. 예, 뭐 친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럼요.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섬세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사실 이런 지혜도 우리가 공유해야 하는 게 그런 거지 뭐 친반으로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중국 얘기를 약간 1차적으로 마무리하는 면에서는 두 가지를 묻고 싶은데 선생님 보시기엔 지금 이제 물론 이거 비대칭 구조지만 지금 중국 특히 시진핑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실망을 하는데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굉장히 좀 유연하고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더 경직되고 더 중앙 집중화되고 더 뭐 대외적으로 좀 오만하고 이런 것 같은데 제국적 요소를 뭐 1대1로에서 보이듯이 이미 사실 보이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사실 현재 중국 크게 어떻게 보세요? 쭉 역사 속에서. 글쎄 아무래도 뭐 중국이 그러니까 일단 경제적으로 성장을 한 상태에서 국제적인 그런 지위가 높아진 것은 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뭐 그런 자신감과 더불어서 이제 대외적으로 좀 그러니까 자국의 영향력을 좀 확대하고 싶다 하는 그런 식의 저는 욕구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제 중국이 보다 이제 동아시아에서 큰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국내 정치 측면을 이제 보게 되면 사실 이제 그건 어느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론적으로 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에서의 어떤 타협이랄까, 조화랄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삶을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욕구는 저는 역사의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민주주의 제도로 가는 게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뭐 제도가 있는가 생각한다면, 저 중국에서도 지금은 뭐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중앙 집권적인 그런 방식은 저는 궁극적인 그런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기본적인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쎄 그에 대해서 뭐 중국이 뭐 소수민족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도 많고 해서 그걸 좀 이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 집권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지만 기본적인 그 경제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는 사실은 분권적인 결정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런 분도 있고 이제 경제적인 것이 정치적인 걸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불구하고 저는 그 갈수록 그 뭐랄까 민주주의라고 할까 아무튼 시민들의 어떤 정치 참여랄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중국에서 불가피한 거다. 저는 그래서 합니다. 그에 대한 홍콩도 일종의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홍콩 사태. 네. 그래서 또 이게 중앙 집권적인 국가는 항상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터지면 항상 전국적인 문제가 돼서 그렇죠. 불안합니다. 뭐 미국은 뭐 대통령이 어떤 하든 말든 그냥 잘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대통령 이게 하나만 문제 터지면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코 안정적으로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물론 제 의견은 아마 저는 적어도 중국 정치 연구자들 중에는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치 연구자들은 적어도 중국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중국 사람들의 논리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소득도 없는 민주주의 그런 거 추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국가에서 많아지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관리를 한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가든가 아무튼 그 방향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권위주의 정부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의 뭐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사실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많죠. 요새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현대 중국 정치를 한 분을 안 모시고 중국 역사를 전체를 통해서 그 보시는 정치학자로서 선생님이 굉장히 저는 이제 꼭 그 의견 때문은 아니고 그렇게 봐야지 지금 그 의견들은 보면 단기적으로는 막 그 문제가 있을 때는 또 한 비판하다가 어느새 이제 요새 뭐 이 서구 민주주의가 좀 위기에 닥치니까 이거는 민주주의 이거는 뭐 근데 이게 어느새 그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중국 그 젊은 정치학자가 한 게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하더니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 불가피하잖아 뭐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적극적 이게 심지어는 미국보다 낫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된 거예요. 이건 정말 정치학이 아니고 테크니션이라는 느낌이 들고 그렇게 할 것 같아 우리가 민주화를 왜 고민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그 개인적으로 민주화라는 말은 안 쓰고 아까는 선생님 정확히 그거 쓰시고 계시던데 민주정화라고 저는 이 민주주의라는 거는 저는 이게 이즘이 아니고 데모크라시인데 민주정 체제를 얘기한 정치 체제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우리 광의의 민주화가 아니라 중국의 민주정화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아 정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적어도 이제 국민들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순히 그 당위론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서양의 경험을 보게 되면 서양은 나라들이 되게 작았어요. 이제까지 서양의 국가들은 다 작은 나라들 뿐입니다. 그렇죠. 이제까지 뭐 잘 아시는 거죠. 중세 유럽에 500개 정도의 나라가 있었어요. 황태자의 첫사랑이 황태자가 뭐 동네에 그 왕자에 불과하거든요. 하나의 성읍 국가에.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뭐 한 지금 25개 정도로 이렇게 그 통합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게 우리 시기적으로 어떻게 자본주의 형성과 이렇게 서로 연결된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민족 국가로 변모하면서 이제 나라가 커졌어요. 근데 그러면서 서양에서 한 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했고, 그래서 그게 민주주의죠. 대의제라고 하는 게. 그리고 또 이제 연방제 이런. 그래서 이제 이 규모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했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 두 문제를 사실은 다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민주의라고 하는 이런 식의 뭐 그러니까 적어도 주인이라는 게 주인이 결정한다고 하는 자기 결정권. 이건 전제로 하는 것을 뭐 역사적인 필연성으로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 그런 부분은 중국도 사실은 가는 게 바람직하고 어떤 의미에서 불가피하다고 불가피하다.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거를 제약하는 거는 어떤 선의에서 지금 중국은 현재 이게 어쩔 수 없다라기보다는 그 현재 권력자들이 그렇죠. 방해하고 있다는 저는 거죠. 저는 후자 그 입장입니다. 시도가 그 입장 안 돼? 그 입장입니다. 아. 그래서 중국의 안정성을 제가 해치고 싶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방향은 어쨌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래도 이제 아니면 소위 말하는 게 뭐랄까 중국의 혼란 이런 분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려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 천천히 하는 밖에 없어요. 그런 그 논란과 무관하게 또 예. 하나 우리가 그 중국의 민주정화를 고민할 때 우리는 이제 이미 그런 걸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사실 우리도 지금도 정상적으로 이게 민주주의가 정착을 아직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지도자의 자질도 있고 정치 지도자의 비민주적인 자질도 있고 또 하나 사실 국민들의 자질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중산층이 있어야 뭐 민주주의 혹은 이게 잘 작동한다는 거고 그게 뭐 맹자식으로 얘기하면 진짜로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는 거하고도 관계된다고 요 측면에서만 보면 아니 중국 지금 국민들이 그 민주주의를 비하하는 뜻이 아니고요. 그 우리가 겪어온 경험에서 볼 때 과연 그 단계에 진입할 수 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니어도 야 우리도 뭐 아닌 상태에서도 해방되고 민주주의 아무것도 모르고 하다 보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하는 생각도 사실은 부차적이지만 드는데요. 글쎄 일단 그러니까 개혁 개방의 혜택을 본 사람들이 사실 중국의 중산층들이고 그렇죠. 또 어떤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대외적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그것도 지금의 공산당 정권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쨌든 이제 권위주의 정부의 어떤 장점들을 저도 이제 중산층들이 이제 그걸 활용하고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 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건 이제 옛날 너무 못 살던 상황에서 이제 잘 살게 만드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아마 다음 세대는 또 다른 측면으로 물론 시간 그 정도 상황을 볼 수 되면 있고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놀라는 거는 사실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이 홍콩에서 그 투쟁의 강도를 보면서 저도 생각을 좀 다시 기대를 가져도 되겠다. 저렇게 자발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강한 물론 이제 홍콩이라고 하는 좀 특수한 지역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내부에도 본토에도 그 강렬하게 있겠다라고 해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민주정화에 대해서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사실은 이게 1000페이지 넘는 책을 이게 1시간 조금 되는 시간에 다 한다는 건 어렵고, 우선은 뭐 그래도 직접 쓰신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육성으로 대략 들어보는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소중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선생님 모시고 더 이제 심층적으로 하는 기회는 다음으로 미루고 이제 조금 이따 선생님 보내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 책을 딱 보고 궁금해져서 이게 이제 2015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책을 딱 보는 순간 이 선생님이 분명히 여기에 준하는 다른 작업을 하고 계실 분이다. 뭐 주제는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 끝나시고 나서 이거의 연장선의 작업을 하신 건지 아니면 또 어떤 새 주제를 잡으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장선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일단 저는 이게 일종의 토대, 그러니까 중화 제국이 형성된 토대와 관련된 이야기고 그 이후에 어떤 이제 변모 과정. 제가 이거는 이제 지난 시기까지 다루기 때문에 지난 이후에 사실 저는 한 3부작 정도, 그러니까 지난부터 사실 이제 근대 이전까지, 근대 이후 이렇게. 그래서 그 이제 규모의 문제를 똑같이 다뤄보려고 적용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제 능력을
벗어난 것 같았어요. 그 많은 자료들이 이제 능력은 초기에는 문제겠죠. 초기는 그 자료들이라는 게 이게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점점 다 보면 되는데 많아지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많아지니까 제가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주로 이제 중국에 관련된 이야기고 그래서 좀 더 영역을 확대해서 동아시아 문제를 보는 게 예. 제가 욕심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이후에 어떤 그 저도 근대 이후는 놔두고 근대 이전의 상황에 대한 그 대국의 문제 그리고 동아시아 문제 이걸 아울러서 문제를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글쎄 국가 간의 관계를 이제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가장 크리티컬한 상황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질서를 볼 때 일반적으로 좋을 때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가장 뭐라 할까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시기. 그게 혹시 그게 바로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전쟁이고 임진왜란? 네, 전쟁. 예? 네, 그렇죠. 네. 아. 그게 전쟁이고 그게 또 자료도 그렇고 가장 또 동아시아 삼국이 그렇죠. 삼국의 네. 아주 지금 그거죠. 그러니까 한중이 삼국이 같이 이제 싸웠던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임진왜란 위에 다른 사례는 아마 거의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백제 저기 때 부흥운동 때 일본에서 군대도 오기도 하고 당나라에도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 사실은 그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만 토착 외고 운운하는 그 어원의 뿌리도 아마 임진왜란까지 아마 거슬러 올라갈 겁니다. 그죠? 아 근데 그 시기를 그때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전시 상황을 보자. 그래서 임진왜란에 관련돼서 이제 자료를 계속해서 봤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건 너무 흥미진진한 게 그것도 이제 사실 역사학자들은 몇 사람 최근에 특히 동아시아 국제적 시각에서 임진왜란 보자는 얘기는 최근에 좀 약간 있기는 했는데 굉장히 초보적인 것 같고 저는 사실은 그게 이 책하고 똑같이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또 다르게 보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는 어떤 포인트를 갖고 보시는 겁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 알고 시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걸 이제 그 방법론도 더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랬었겠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기존의 임진왜란에 대한 연구를 보게 되면 주로는 이제 인물 그렇죠. 이순신, 유성룡 제가 보니까 학교 도서관에 가보니까 임진왜란에 관련돼서 책 보니까 한 3분의 1은 이순신 장군이고 3분의 1은 유성룡 징비록 관련된 거고 그렇죠. 3분의 1은 기타 등등이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그 인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임진왜란에 대한 그 개설서라고 하는 걸 보게 되니까 그건 이제 거의 여러 사람이 모아놓은 거든가 각각 조금 이제 그 구체적인 부분을 그래서 전문가들만 볼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면 개설서들을 보게 되면 대개는 또 그 고등학교 수준 이 정도? 한심합니다. 그 간단히 정도 말하면 굉장히 한심한 수준에서만 수준이죠. 써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학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상당히 흥미로운데. 근데 이제 정치학적인 측면이라는 게 이제 해보면 이제 그러니까 그야말로 군사라든가 전쟁 이런 것은 사실은 정치학에서 많이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또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술적인 부분 이것은 군사학 쪽에서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히려 정치학에서 한다면 오히려 이제 국가 간 관계 측면에 더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 근데 국가 간 관계라고 하는 것도 그냥 아주 심플하게 그냥 그 당시 어떤 국제적인 상황 이런 걸 가지고서 하는 것은 제가 더 이상 덧붙일 게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외교적인 부분을 저는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명나라 사람들과 어떤 식의 대화를 하고 어떤 식의 어떤 그 구체적인 그런 상황에서 정책들을 서로 논의를 하고 또 명나라 내에서는 어떤 식의 또 조선에 대한 정책들이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막 나오고 논의가 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조선에 어떻게 들어오고 조선 내부에서는 또 그걸 어떻게 수용하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미시적인 측면에서 이제
거의 그냥 사람들 간의 어떤 논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주로 네. 그걸 중심으로 많이 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는 것은 그러니까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문집들. 제가 제일 많이 본 것은 이제 물론 선조실록이지만 그 다음 많이 본 것은 그 문집이에요. 무슨 이제 유성룡의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네. 당시 이제 외교 사절로 갔다 온 사람들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또 이제 그 정책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런 이제 그런 이제 명나라 사람들하고 교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 논의를 하게 됐거든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주로 거의 역점을 둬가지고 이제 제가 다루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가 전체적으로는 이제 물론 모든 부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는 스토리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걸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드라이하게 이렇게 뭐몇 년에 뭔 일이 있었고 이게 아니라 이건 어떤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지 그럼 이렇게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의 그러니까 입체적인 논의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네. 하나의 어떤 재밌겠네요. 주제가 있으면 그래서 좀 더 그 생동감 있는 이런 식. 그리고 이제 이 책도 마찬가지지만 이 책도 이제 전문가들 보게 되면 역사가들 보게 되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아는 사실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 물론이죠.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역사가들이 궁금한 부분만 딱 써놓으면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이게 모르잖아요. 전체 상을 그러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지만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집어넣어서 전체 이게 모양을 갖췄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임진왜란도 마찬가지로 임진왜란 전체 삽니다. 벌써 그 책이 또 보고 싶은데 예? 다음에 또 선생님 그 책 나오면 그 우리 이 자리에 또 모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기 긴 시간 너무 중요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근데 하도 저기 시간이 좀 오래돼가지고 이게 2015년도 일이라 생각대로 안 나오고 아니요. 근데 뭐 너무너무 저 잘 정리해 주시고 이 단순히 역사의 얘기가 아니라 정치학자의 그 사회과학적인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보는 법을 이렇게 일러 주셔가지고 또 중국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자, 오늘 그 두 번째 이한우의 파업에서는 그 국민대학교 김영진 교수님을 모시고 중국 대국의 신화를 그 함께 알아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